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칼슘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기능성, 그리고 우리 뼈 건강 이외에 칼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그 골다공증 환자 수가 80만 명에서 2020년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연평균 약 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이 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칼슘의 그런 어떤 기능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칼슘이 이제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액 응고에 필수적이고요. 또 신경 전달, 또 근육의 수축과 이완 관여를 하고 있고, 지방산과 담즙산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의 자극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 수준을 조절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뭐 물론 칼슘 하나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이제 뼈 자체도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도 중요하고, 또 단백질의 흡수에 필요한 비타민 C, 구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D와 뼈의 밀도를 향상시켜 주는데 필요한 비타민 K도 이 뼈 건강을 위한 중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칼슘은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그런 미네랄입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1200g, 1.2kg의 칼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칼슘 중에서 99%는 골격과 치아, 뼈와 치아에 존재를 하고, 나머지 1%가 이제 혈액과 조직에 분포를 하게 되는데, 뼈에 이제 존재하는 99%의 칼슘, 이 칼슘이 감소하게 되면은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혈액과 조직에 분포하는 그 1%의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 활동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99대 1이라는 그런 비율이지만 혈액과 조직 중에 있는 그 칼슘 1%의 칼슘이 우리 생명 활동과는 더욱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타민 D는 칼슘의 대사, 흡수에 관여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은 항상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칼슘의 흡수율은 뭐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40%인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성장기 어린이 때나 또 임신했을 때에는 칼슘의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이 필요한 칼슘을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게 우리 몸이 좀 변화한다는 것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비타민 D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하거나, 이 에스트로겐이 앞서 말씀드렸던 1%의 혈액과 조직에 분포하고 있는 이러한 칼슘을 보존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혈액과 조직 중에 1%의 칼슘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부족해지면은 그 부분을 반드시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뼈에서부터 계속 이제 칼슘을 용출해 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고,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연령대에서 칼슘이 부족해요. 전 연령대에서 칼슘을 보충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성장기 때 칼슘을 충분하게 보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칼슘을 충분하게 보충해야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골밀도가 가장 높은 시기, 최대 골밀도를 이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대 골밀도를 형성해 놔야지 나중에 이제 골밀도가 감소하더라도 골다공증이 발생하지 않는 그 위험 영역에 진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노령화에 따라서 골격은 당연히 손실이 되고, 뼈가 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골 감소증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골다공증 상태가 되면은 이 척추뼈나 이제 골반뼈가 골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제 20대 중반 정도에 이제 최대의 골밀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골밀도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골밀도가 감소하다가 이 골다공증 위험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커지는 거고, 골절의 위험성도 같이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골다공증 위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느 연령대에 이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최대 골밀도를 이렇게 형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골밀도가 감소하더라도 이 골다공증 위험 영역에 진입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기 시기에 이 칼슘의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칼슘, 혈액 중의 칼슘 농도를 우리 몸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갑상선에서 칼시토닌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혈중에 있는 칼슘을 뼈로 이제 이전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에 이제 칼슘이 더 많이 존재하게끔, 그래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낮추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혈중 칼슘 농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부갑상선에서 PTH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파골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뼈에서부터 칼슘을 계속 이제 용출을 시키는 거예요. 혈액 중에 칼슘 1%의 칼슘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전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런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다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가 되면은 혈중 칼슘을 보존하는 그러한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중 칼슘 농도가 이제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뼈에서 이제 칼슘을 계속 빼내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뼈의 강도가 훨씬 더 이제 많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골다공증은 그냥 뭐 뼈가 약해지고 뼈가 쉽게 부러지는 그러한 뭐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질환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지 측정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삶의 질 지수라고 하는데요. 1.0이 이제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이 있으면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질병에 따라서 이제 이 수치가 많이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치를 보시면은 이 수치가 낮을수록 우리 생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질병은 만성 신부전, 신장 질환이고, 그 다음에 뇌졸중, 암. 의외로 골다공증이 4위에 위치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보다 훨씬 더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질환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골다공증이 내 생애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연령대에서 칼슘이 다 부족하다. 그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노인분들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일반 성인도 권장량의 한 60에서 70%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권장 섭취량 옆에 쭉 나와 있는데, 만경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칼슘의 그 필요량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성인들보다 50% 이상 칼슘을 더 1200mg까지 섭취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우리나라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이 9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9명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칼슘도 부족하고 비타민 D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뼈 건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충분하게 뼈 건강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보충하는 그런 식생활 습관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칼슘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슘은 신경 전달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이 우리 신경세포 간에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인데, 칼슘이 있어야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그 신경 세포 간에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관여를 하죠. 칼슘이 있어야만 근육이 흥분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이완되는 상태에서도 칼슘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칼슘의 기타 기능에 대해서 보면 세포막 투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세포의 대사에도 관여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혈중의 LDL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시키고, 또 대변으로 배설되는 포화지방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리지방산이나 담즙산 등의 칼슘이 결합해서 배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대장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칼슘이 섭취가 부족했을 때에는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음식물로 섭취하는 칼슘은 대사가 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은 뼈에 있는 칼슘을 용출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온 칼슘은 우리 혈액 중에 쌓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간혹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도 고혈압을 좀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대장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5일 날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제 대장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3위이고 여성도 3위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 발생 인구가 45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암이기 때문에 이 암을 이제 예방하는데 이제 많이 관심을 가셔야 되고, 이 칼슘을 섭취했을 때 대장암 감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칼슘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칼슘을 적게 섭취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연구팀에 의해서도 비슷한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발표가 됐는데, 역시 칼슘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칼슘 섭취량이 적은 그룹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근육 그 감소량도 적게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근육 유지를 위해서도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육의 칼슘이 어떻게 이제 근육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놓은 논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논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 명칭이 나와요. 오스테오칼신 상당히 중요합니다. 칼슘과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은 단백질 호르몬의 일종인데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입니다. 조골세포에서 오스테오칼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오스테오칼신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건강상의 다양한 그런 유용성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 인슐린 생성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도당 지방 대사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되면 이제 그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의 일종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물질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스테오칼신과 아디포넥틴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데, 이 아디포넥틴의 어떤 기능성도 중요합니다. 포도당 생성 축적시키고 지방 축적의 염증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혈관에서 찌꺼기가 이제 쌓이는 그러한 부분도 이제 감소를 시키게 되고, 또 근육을 또 유지하거나 또 근육을 생성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스테오칼신과 아디포넥틴 함께 우리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는데 또 지방을 축적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스테오칼신이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질까,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여기서 중요한 영양소 칼슘과 마그네슘이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충분하게 제공이 되어야만 오스테오칼신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이제 잘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영양소만 충분히 섭취한다고 이제 오스테오칼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중 부하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산, 걷기, 달리기, 줄넘기 등과 같은 뼈에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하면서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우리 오스테오칼신과 아디포넥틴 형성에 도움이 돼서 다양한 그런 건강상의 유용성,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칼슘의 그런 다양한 기능성과 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뼈 건강 이외에 우리 칼슘이 꼭 필요한 그런 건강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국민들 칼슘의 섭취가 상당히 부족하니까 평소에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